1782년 9월 7일 새벽 창덕궁 연화당에 한 줄기 붉은 빛이 침실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는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다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던 그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정조의 이 한마디에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을까요? 정조의 첫 아들 훗날 무뇨세자로 불리게 될 왕자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정조는 젊은 나이에 즉위했지만 후사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비인 효의왕후 김씨는 불임이었고 정조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후궁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후궁 화빈 윤씨는 임신 소식을 전했고 정조는 기대에 부풀어 산시청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30개월이 지나도록 출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의학 지식으로 보면 이는 상상 임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정조에게는 특별히 총애하는 궁인이 있었습니다. 궁인 성씨 훗날 의빈 성씨로 불리게 될 성덕임이었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만남에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정조가 처음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을 때 성씨는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습니다. 정비인 효의왕후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감히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맹세하며 왕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충정에 감동하여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조는 다시 후궁을 선발했고 다시 성씨에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굳게 사양했습니다. 결국 정조가 그녀가 부리는 하인을 책벌한 후에야 성씨는 마지못해 왕명을 따랐습니다. 성씨는 2차례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슬픔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임신에서 마침내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무뇨세자였습니다. 왕자가 탄생하자 조정은 경사로 들썩였습니다. 신하들은 9월에 영조와 정조가 태어났는데 이달에 왕자가 태어나다니 대단한 길조입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정조는 관례에 따라 궁인 성씨를 즉시 정산품 소용으로 삼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조가 처음부터 이 왕자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화빈 윤씨의 산시청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윤씨가 아들을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화빈 윤씨의 임신 발표 이후 20개월이 넘도록 출산 소식이 없자 그들은 이미 윤씨의 출산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만약 윤씨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다 해도 이미 장자가 있는 상황에서 폭성군이나 영창대군 같은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소용 성씨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라는 호칭은 왕세자와는 다릅니다. 왕세자는 공식적으로 책봉되는 자기지만 원자는 존재 그 자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전궁의 몸에서 난 척장자라면 태어난 순간부터 자동으로 원자가 되지만 문제는 후궁에게서 후계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였습니다. 조선 왕실에는 원자정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신분 세탁입니다. 서자로 태어난 왕자를 중전에게 인도하고 원자정호를 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숙종 때 희빈장씨가 경종을 낳았을 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무뇨세자의 경우 원자정호가 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당일 즉시 정성왕후에게 인도되어 원자정호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정조가 처음에는 궁인 성씨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1782년 11월 27일 영의정 서명선을 비롯한 대신들이 정조에게 간청했습니다. 탄생의 경사가 이미 3개월이 넘었습니다. 종사의 대계를 위해 빨리 원자의 칭호를 정하소서. 정조는 대답했습니다. 마땅히 자전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궁에 계신 자전께서도 반드시 명을 더디 내린다고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여쭈어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정조도 더 이상 화빈 윤씨에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큰아들을 후계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공식적으로 원자가 되었고 효의 왕후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양육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생모읍인 성씨가 양육했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해경궁 홍씨가 길렀다고 하며 또 어떤 기록에는 효의 왕후가 양육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실 사람들이 모두 이 귀한 아들을 아끼고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 정호 후 2달이 지난 1783년 2월 19일 소용성씨는 정일품 읍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정삼품에서 정일품까지 한 번에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는 원자의 생모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승은후궁이었기 때문에 화빈 유씨와 달리 일반 후궁의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1784년 7월 2일 정조의 나이 33, 원자의 나이 겨우 3살만 1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세자 책봉이 늦어지고 있다. 빨리 왕세자로 책봉하라고 정조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양간 자의정 이보건과 우의정 김익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원자의 지혜와 생각이 점차 깨우쳐지고 호기심이 장차 싹트게 될 터인데 빈사의 직임과 강독의 관직을 갖추고 아침 저녁으로 모시게 한다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더위가 물러가고 청기가 한층 새로워지니 만물이 형통하고 시절이 아름다운 이 기회에 세자의 칭호를 정하고 책봉 의식을 거행하소서. 영의정 정종겸, 영부사 김상철, 판부사 서명선, 이위지, 홍락성도 잇따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조는 고민했습니다. 본래는 좀 더 늦출 생각이었지만 신하들의 뜻이 확고했고 자신도 나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조가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각신, 예조 당상관, 여러 승지들을 선정전으로 불렀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아뢰었습니다. 오늘 신등이 이렇게 모인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에서 나온 소청입니다. 원자의 의젓한 용모가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으니 금일의 책봉의식도 늦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조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종묘사직의 큰 계책이다. 내가 어찌 허락하기를 꺼리겠는가? 원자를 세자로 삼도록 하라. 4일 후인 7월 6일 왕세자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양이었습니다. 고래에 따르면 자는 관례 후에 정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이름만 정했습니다. 책봉식은 8월 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 본인은 너무 어려서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책봉례와 수책례를 별도로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인정전에서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두고 왕세자 책봉을 선포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어서 임금의 사자들이 책봉 교명과 책인을 가지고 동궁인 중의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왕세자는 중의당에서 대기하다가 교명과 책인을 인도받았는데 이를 수책례라고 합니다. 문효세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교명과 책인을 받는 역할은 세자시강원의 궁녀들이 대신 맡았습니다. 아기 왕세자는 이후 사별에만 올렸습니다. 책봉식 전날 정조는 중의당에서 예행 연습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까요? 청나라 황실은 문효세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미얀마산 옥부를 선물했습니다. 정조는 이 옥부를 보관하기 위해 승가사를 중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옥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효세자는 정조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를 위해 새로운 세자공인 중의당을 지었습니다. 현존하는 정조시대 행사도는 대부분 문효세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효세자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정조가 쓴 신도비문에는 놀라운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총명하여 100일도 되기 전에 능히 병풍 사이에 글자를 분별하였다. 장난감 중에서는 좋아하는 것이 없었고 오직 서책만을 매우 사랑하였다. 어느 날 밤 방에 불이 났습니다. 좌우의 사람들은 자느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왕세자가 사람들을 불렀고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불이 난 것을 깨달아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태어난 지 한 해도 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왕세자 책봉식 날 아침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문효세자는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채촉했습니다. 마치 장차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는 아마도 하늘이 내린 운명이었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 1784년 문효세자에게 동복 여동생인 옹주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옹주는 2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효세자는 이 어린 나이에 동생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1786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유행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5월에 들어서자 문효세자도 병에 걸렸습니다. 정조는 종묘와 사직에 2번이나 기도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의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조가 쓴 신도비문에는 그 마지막 순간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세가 위독해지자 소리내어 나를 채차 불렀다. 내가 가서 보자.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으니 어찌 내게 작별을 고하려던 것이겠는가? 아마도 내가 구해주어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1786년 5월 11일 문효세자는 5살만 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된 지 겨우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조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정조대 왕행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에 문효세자가 죽어왕은 슬픈 생각에 겨를이 없는 처지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날마다 유사들을 단속하여 민간의 유행병 치료에 전력하게 하였으므로 매우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 정조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으로 정조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9월 14일 의빈 성씨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정조는 어제 의빈치 제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은 문효세자가 이제 다시 태어나나 싶더니 뱃속의 아이가 문효세자와 같은 기운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형제가 틀림없이 매우 비슷하고 꼭 닮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 또한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문효세자의 남은 흔적과 향기는 쓸어버리듯이 사라져버렸다. 정조는 의빈 성씨를 문효세자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묘의 이름은 효창묘로 당시 고양군 율목동에 있었습니다. 송림이 울창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묘에 각각 어제비를 세웠습니다. 특히 문효세자의 신도비문은 정조 자신이 직접 썼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신경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의 탄생이 늦는 것을 걱정하다가 다행히 그가 태어나는 경사를 맞았다. 그런데 그가 탄생한 경사를 믿고 부모로서 자식이 병들까 걱정하는 마음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리저리 헤맨 끝에 구할 수 있는 약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영영 이별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때 아비가 된 것이 부끄러웠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죽은 후 꿈을 꾸었습니다. 시오르 내린 날 새벽 호련히 규삼의 공정책 차림의 문효세자가 나타나 무릎 앞에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정조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살아서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죽어서는 꿈에 나타나 아직하였으니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를 의지하고 그리워함이 그토록 지극하였다. 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꿈인가 참인가.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고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다. 정조는 효창묘에 몇 번이나 거둥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고개 이름이 거둥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효세자의 사당인 문의묘는 원래 경복궁 근처에 지으려 했으나 의빈 성씨가 죽자 종로구 안국동의 의빈궁과 함께 지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인은 나란히 모셔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효창원은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시의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되었습니다. 모자가 팩보 가까이 나란히 묻히게 한 정조의 배려는 무색하게도 문효세자는 팩부인 의소세자 옆에 묻혀있고 의빈 성씨의 무덤은 2km 거리의 후궁묘역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는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울 효창동의 효창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효세자의 묘가 있던 이곳은 훗날 독립투사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묘,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거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들에게 묘자리를 내어준 셈입니다. 1782년 9월 7일 한 줄기 붉은 빛과 함께 태어난 아이. 그는 겨우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짧은 생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조가 꿈꾼 개혁의 나라, 강한 왕권과 바른 정치의 나라는 문효세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아들을 향해 쏟았던 사랑, 그 애절한 그리움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꿈인가 참인가,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고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다.
정조의 이 한마디는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덧없는 인생,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무뇨세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효창공원의 소나무 아래 독립투사들의 묘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어린 왕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뇨세자의 죽음 이후 정조의 일상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피통함 속에서도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무뇨세자가 죽은 해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아들조차 구하지 못한 무력감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백성들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관리들을 독려하여 민간의 유행병 치료에 전력을 다하게 했습니다. 의원들을 파견하고 약을 나누어주고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신하들은 그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누르고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군주의 표상이었습니다. 연안 박지원은 무뇨세자를 위한 진앙문을 지었습니다. 문신 이성원은 좋은 집에 무뇨세자 만장을 수록했습니다. 수많은 문인들이 정조의 슬픔에 공감하며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무뇨세자가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순조는 이복 형이었던 무뇨세자를 기억했습니다. 순조의 문집 순제고에는 문의묘자 컨례 제문과 효창 묘친제 제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순조는 왕이 된 후에도 형의 묘를 찾아 제사를 올렸습니다. 고종도 무뇨세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1870년 10월 7일 고종은 효창묘에 나아가 전배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 효창묘는 효창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묘에서 원으로의 승격은 그 지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정조가 정조선왕제로 추존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뇨세자가 무뇨태자로 추존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종이 정조, 순조, 문조의 계통을 잇다 보니 반개인 무뇨세자를 태자로 추존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무뇨세자에게는 후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추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일 것입니다. 전주시 대동종략원은 제사 때 정조 선왕제 제1자 무뇨세자라고 표기합니다. 태자가 아닌 세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조선 왕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왕릉과 원을 이장하여 그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1944년 일제는 효창원을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했습니다. 정조가 모자를 100보 가까이 나란히 묶기에 한배려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무뇨세자는 백부 의소세자 옆으로, 의빈 성씨는 2km 떨어진 후궁묘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효창원이 있던 자리는 일제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효창공원입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는 묘지가 필요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모실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창공원이 선택되었습니다. 1946년 폐범 김구의 주도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이동영,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차리석, 조성환의 유해가 안장되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폐범 김구가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유해도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거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의 묘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은 독립투사들이 잠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아름다운 인연이기도 합니다. 무뇨세자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가 잠들었던 땅은 민족의 영웅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바랐던 강하고 바른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꿈은 독립투사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무뇨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역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뇨세자가 5살에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꿈꾸었고 그 꿈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둘째, 개인의 비극이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뇨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꾸었고 19세기 조선 역사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셋째, 사랑과 슬픔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정조가 아들을 향해 쏟았던 사랑, 아들을 잃고 겪었던 슬픔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2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의 사랑과 자식을 잃은 슬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역사는 때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문효세자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가 잠들었던 땅은 독립투사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루지 못한 나라의 꿈은 다른 이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효창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투사들의 묘를 참배하러 옵니다. 문효세자와 의빈성씨가 이곳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효세자는 왕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기억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정조의 사랑, 의빈성씨의 모성애, 신하들의 기대, 그리고 백성들의 관심 속에서 그는 짧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삼릉에 있는 문효세자의 묘는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한 아버지의 사랑이 새겨진 신도비가 서 있습니다. 꿈인가 참인가,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고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이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한탄이며 덧없는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문효세자는 1782년에 태어나 1786년에 죽었습니다. 겨우 5해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삶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정조가 꿈꾼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효창공원의 소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독립투사들의 묘 앞에는 참배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문효세자를 모르지만 그가 잠들었던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상징했던 희망과 꿈은 계속됩니다. 정조가 바랐던 강하고 바른 나라, 백성이 행복한 나라의 꿈은 독립투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 붉은 빛과 함께 태어난 아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